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제플미 오늘 5월 31일. 예. 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예. 수요일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예. 어젯밤에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예.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약간 예. 처음 상승보다는 약간 밀려서 끝난 그런 모습이었고, 간단하게 어제 미국 시장 요약해드리면 정보기술, 자유소비재, 부동산 요 섹터는 플러스가 났는데, 반면에 건강관리라든지 지금 필수소비재,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는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S&P 500이 보합으로 끝났는데 나스닥은 0.3, 다우는 마이너스 0.15 이렇게 끝났고, 요즘 반도체 지수가 워낙 강한데요. 연초 이후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나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제도 0.1% 정도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유럽 지수가 좀 빠졌어요. 예. 어제 유럽 지수는 영국이 마이너스 1.38, 유럽도 마이너스 0.92, 유로 스톡스 600 지수이고요. 프랑스 카코 지수도 마이너스 1.29, 독일 닥스도 마이너스 0.27 하면서 5일 기준으로 보면 영국이 마이너스 3.2%로 좀 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게 아무래도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도 있지만 금리가 최근에 올라온 영향이 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국채 10년물, 2년물이 많이 빠졌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면 어떤가. 10bp 이상 빠지고 단기물도 좀 빠졌는데요. 예. 그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의 정부가 부채를 많이 발행하면서 그게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주식시장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이제 컨센서스이다 보니까 약간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채권 시장이 이를 좀 선반영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선반영하면서 금리가 먼저 좀 올라온 거네요. 예,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미국 특히 채권 시장의 전체 이제 사이즈를 보면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혹시 그냥 느낌상? 미국 채권 시장? 예, 채권 시장이요. 채권이 보통은 주식보다 좀 더 크다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주식이 40트릴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채권이 지금 50트릴리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미국 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가 그냥 많을 거다라고 대략 그 뇌피셜들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 정부가 발행할 채권의 규모가 향후 한 6개월에 한 1트릴리언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향후 6개월에 1트릴리언. 1트릴리언. 그럼 채권 시장 규모가 50트릴리언 정도 되니까 1트릴리언 정도면은 사실 2%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국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채권 발행 자체가 2% 정도 더 늘어나는 건데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유상증자를 2% 정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트릴리언 하면은 굉장히 겁나는 금액이긴 한데 미국 시장의 규모로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크리티컬한 사이즈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유동성 축소, 유동성 흡수 뭐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렇게 유의미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페드의 근데 제차 대조표를 보면 이게 4.5에서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8.9 트릴리언 달러까지 갔다가 유동성 축소하면서 이제 8 트릴리언 근처까지 가다가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새로 부채를 찍지 못하고 거기다가 이번에 은행 사태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오히려 완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페드의 대차 대조표가 8.1에서 한 8.45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그런 걸로 보면 0.34 트릴리언 달러의 예.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예. 전체적인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고 보면 아까 1 트릴리언 달러를 찍는다 했죠.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영향이 뭐 페드가 뭐 0.5 트릴리언 달러, 4 트릴리언 달러 그 정도 흡수한다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겠냐 했지만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페드의 대차제 대표가 그 계획 자체가 이미 네. 짜여져 있는 거고 이번에 은행의 그 사태로 인해서 페드가 지원을 한 돈 자체가 물론 시중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은행 지원으로 인해서 어쨌든 잠재적인 우려 요인을 막았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땐 그게 유동성만으로 이 주식시장을 움직였을까 하는 그런 요인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1분기 실적에 빅테크나 대기업들 보면은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고 가이던스도 좋게 내는 걸 봐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유동성의 흡수 이런 측면도 있지만 페드가 발행하는 채권들에 대한 수요 측면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약간은 그 한쪽 면만 보고서 생각할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6개월 동안 1트릴리언. 예, 6개월 중 1트릴리언입니다. 예. 예. 일단 그 우려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예.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를 해도 예. 이게 정부기 때문에 예. 그 돈을 결국은 정부 예산에다가 쓰려고 그렇죠. 다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다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 일시적인 눌림목을 잘 이용해서 이번에 못 샀던 주식들을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일시적인 충격을 해봐야 저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6월달 시장이 통계적으로 보면 12개월 중에 가장 약했던 달 중에 하나가 6월인데 마침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그런 정부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유동성 흡수의 시장이 일시적인 눌림목을 보일 때 또 이제 비관론자들이 그걸 갖다가 또 이제 좀 찼다. 확대해서 오늘 아침에 오는데 또 엔비디아 뭐 닷컴버블 붕괴론 뭐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캐시 우더가 이제 그 분노의 포도가 아니라 여우와 포도가 돼가지고 지금 그 엔비디아 저거 조심해야 돼 막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못 먹었어요. 그런 분위기에 또 비관론자들이 그 일시적인 눌림목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는 우리 최성문이 말씀대로 뭐 별로 그거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부채를 한도를 올리면서 얼마나 많은 국채를 찍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국채로 찍었던 돈들이 정부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방위 예산으로 들어가고 공무원 월급 주고 여러 가지 코로나 구제금 자금으로도 쓰이고 그런 식으로 결국은 돈이 다시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그 시차에 너무 시차만 있을 뿐이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컨센이 마이너스 1.6%였고 마이너스 1.1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1.1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약간 그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주택시장의 그 둔화는 인정하되 그 둔화 폭은 좀 약해지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조금 주택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둔화 국면이 맞는 것 같고요. 전월이 0.4% 나왔고 20개 도시 주택가격지수가 그 MOM으로 마이너스 1.1%가 나왔습니다. 컨센보다는 좀 잘 나왔지만 둔화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지역하고 하락 지역 이렇게 20개 나래비를 세워놨는데 상승 지역은 마이애미가 7.7% YOY로 이렇게 올랐고요. 템파가 4.9% 이렇게 올랐고 하락 지역 보면은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샌프란시스코가 YOY로
11.2%가 빠졌고요. 그래요? 예. 시애틀이 12.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지역은 마이애미, 템파, 샤롯대, 애틀란타, 시카고, 뉴욕 이렇게 돼 있고요. 하락하는 지역은 라스베가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은 플러스다, 그죠? 예. 네, 이번에 뭐 저도 아들 집값 렌트비 알아보고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 뭐 3,400이 2년 만에 5,000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샌프란시스코하고 시애틀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네요. 이쪽이 소위 말해서 이제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 쪽도 많았고 그와 관련된 지방은행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에 감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거다, 그죠? 직접적인 영향도 받았고 아마 경기 심리도 좀 이쪽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심리 지표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5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미시간대에서 집계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었는데 이 5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5,000 가구 대상으로 하고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가까스로 이제 100을 넘는 상황인데 전월 대비로는 좀 빠졌는데 전월이 103.7이었고요. 이번에 나온 게 102.5입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옆에 present situation하고 present situation index하고 expectations index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 expectation index 그러니까 기대 지수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보면은 이전에 그 2008년, 9년 금융위기 수준의 말에 겪었던 또는 초입에 겪었던 그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 지수는 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괴리가 현재 상태하고 앞으로를 보는 미래하고 조금 괴리가 커진 상태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해석하기는 고용이나 뭐 경기 그리고 물가 이런 그리고 주택 구매 계획 그리고 자동차 가구 구매 계획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를 다 통합해서 해놨던데요. 사람들이 현재 고용은 둔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경기에 대한 시각은 더 어두워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후에 고용과 소득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견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는 높은 상태는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 12개월 평균 물가에 대한 기대를 6.1%로 하고 있어요. 6.1%가 어느 수준이냐면 4월에 6.2%에서 그나마 5월에 6.1%로 0.1%포인트 빠지긴 했는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조사하는 물가 지수, 기대 물가 지수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좀 높은 이유가 잘 모르겠는데 그 애널리스트한테 아침에 좀 물어봤는데 그 샘플의 차이고 특히 여기서 좀 변동성이 큰 편이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다른 데서 조사된 공식적인 물가하고 기대 물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5월에 미시간대에서도 기대 물가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4.2%가 나왔어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CPI하고 PC 물가를 계속해서 그 조사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CPI 5월 예상이 4.1% 그리고 코어 CPI 5월이 5.3%로 이렇게 그 전월보다 떨어지는 거로 예상을 해놨고요. PC는 심지어 앞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요? PC는 3.9%, 코어 PC는 4.7%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4월 PC가 4.4%가 나왔고요. 코어 CPI가 4.7%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PC 쪽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PC도 이번에 소폭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고 그것보다는 조금 살짝 높게 나오긴 했었는데
이번 예상치는 아예 3.9로 확 떨어지네요. 예, 3.9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5천 가구 대상으로 예. 설베이를 한 거죠? 예, 서베이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5천 가구의 설베이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좀 너무 이제 물가에 대한 이 부분을 예. 과대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참고로 미시간대 쪽에서 서베이는 전화 서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500명 예. 대상인데 4.2로 나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물가가 컨퍼런스 보드에서 특히 좀 높게 나왔다. 다만 전월보다는 한 0.1%포인트 낮게 나와서 방향성은 밑으로 가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밌는 서베이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향후 6개월 내 주택 구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6%, 그리고 2022년 4Q 대비 좀 이게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향후 자동차하고 가구 구매 계획은 4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만 수치로는 제시를 안 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쨌든 소비 자체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인 어떤 지수 상태를 지수화한 건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와 심리와의 괴리 해가지고 엊그제 나왔던 PC에서 개인 소비 지출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네. 실제치를 가져왔거든요. 네. 우리가 PC 하면은 항상 물가만 보는데 PC가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 소비 지출이잖아요. 네. 그걸 근거로 해서 물가를 하는데 실제로 개인 소비 지출은 어떻게 됐나 가져왔는데,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실질 개인 소비 지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은 MOM으로 0.5%가 늘었어요. 이게 어떤 수치냐면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MOM으로 거기 위에 보시면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해가지고 수치들이 있죠. 네. 22년 9월에는 0.3, 10월에는 0.3,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올해 들어서 1.3, 마이너스 0.2, 그리고 3월에는 플랫, 그러다가 4월에는 0.5% 늘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 한 2개월간의 부진 이후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4월 달에. 이게 또 약간 계절성이 계절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계절 조정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예, 계절 조정이 된 맞네요. 겁니다. 시즌을 어졌을 때.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굿즈하고 서비스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굿즈는 0.8%가 4월에 MOM으로 늘었고요. 서비스는 0.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굿즈 중에서도 특이할 만한 게 내구재 소비가 4월에 1.4%가 늘었고요. 큰 폭으로는. 예, 비내구재 소비가 0.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0.3%로 그냥 밋밋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굿즈의 반등이 인상적이고, 그 중에서도 내구재 소비의 반등이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자동차도 내구재 아니에요? 자동차도 내구재입니다. 예. 예. 자동차, 가구 뭐 이런 것들 다 내구재입니다. 예. 우리나라 수출 동향도 보면 예. 중국보다는 미국, 예. 미국에서도 뭐 자동차 수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예,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하고 실제 나오는 수치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가져왔고요. 그러면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4월 PC가 약간 좀 높게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요인에 따른 물가 브레이크다운을 합니다. 물가라고 하면 비용이 상승해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수요가 세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데, 4월 PC하고 코어 PC를 물가 공급 요인하고 수요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노란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확연히 그 파란 부분, 그 녹색 부분이 공급에 의한 부분, 네. 그리고 파란 부분이 수요에 의한 부분이거든요. 2022년, 21년 요때까지는 공급 요인이 물가를 지배했었어요. 그러네. 예, 그런데 최근에 차츰 수요 요인이 물가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고요. 4월 수치를 들여다보면은 PC가 4.4% 나왔는데 그 중에서 수요 요인이 1.89%, 그리고 공급 요인이 1.6%로 계산이 됐고요. 그리고 코어 PC 같은 경우는 4.7%가 나왔는데 수요 요인이 2.2%, 공급 요인이 1.5%로 역시 수요 요인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걸 보면은 비용 인상에 의한 물가 상승이라기보다도 수요가 강해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드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였기도 예. 하겠네요. 예. 결국 미국에서는 많은 소비가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서 예. 자동차든 뭐 학교를 가든 예. 집을 사든 전부 다 돈 빌려서 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만 이 수요 요인은 억누를 수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금리를 올렸구나. 만약에 공급 요인이면 뭐 금리 올리는 게 별로 영향을 안 주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또 페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그 상업용 부동산은 실제로 조금 조사해 보니까 많이 안 좋더라고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용하고 주거용하고 사무용이 있는데 산업용하고 주거용은 그 견조한 거로 파악됐었고, 그리고 상업용 사무용 쪽에서 공실이 많아지면서 이슈가 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무용 부동산은 뉴욕도 그렇고 여기 아직까지 뉴욕은 집값은 여전히 괜찮은데 주택가격 지수는 그 뉴욕의 공실률이라든지 사무용 부동산 쪽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 페드가 여기서 금리를 6월달에 지금 금리를 또 5.5까지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업용 부동산 쪽을 보면 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 하도 뭐 페드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작년 내내 틀려가지고 나와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페드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예측을 안 하려고요. 특히 참고로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사무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사무용이요? 예, 사무용이.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그렇네요. 예. 적은 비중은 아니에요.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2의 엔비디아를 찾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니까 어제도 저희가 뭐 우리 최 상무님이 거의 한 3일 내내 엔비디아 분석해가지고 발표를 또 해주셨는데 그 보니까 참 그 기업을 공부한다는 게 참 재밌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혁신 기업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재밌기 때문에 요즘은 저도 약간 이제 매크로 변수 때문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매크로 변수가 영향을 주기보다는 기업들별로 실적의 차이로 사실 반도체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인텔하고 지금 엔비디아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퀄컴도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오히려 기업 공부하는 게 요즘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면서도 또 계속 팔로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품이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